나를 찾아줘. 길리언 플린. 2부. 남자, 여자를 만나다. 에이미 엘리엇던. 그날. 나는 죽었다.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종된 거지만 곧 죽은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하지만 편의상 죽은 것으로 하겠다.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기분이 나아진다. 관절이 풀리고 근육이 물결친다. 오늘 아침 문득 내 얼굴이 낯설고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지긋지긋한 카르타고가 70km 뒤에 있었다. 자신의 더러운 바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내 잘난 남편의 똥으로 가득 찬 아둔한 머리 위로 대재앙이 가느다란 피아노 줄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 새로운데? 지난 1년간 내가 작성한 수많은 확인 목록 중 하나인 오늘의 확인 목록이 조수석에 놓여 있다. 22. 칼로 살긋기. 바로 옆에 핏자국이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피를 무서워하잖아. 하고 일기장의 독자들은 말할 것이다. 일기장, 그래, 내 끝내주는 일기장 이야기도 차차 할 것이다. 아니, 나는 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지난 1년 동안 피를 무서워한다고 말해왔다. 닉에게는 67번 정도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당신이 그렇게 피를 무서워하는 줄은 몰랐는데 라고 말했고, 나는 말했잖아, 수도 없이 말했어 라고 받아쳤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속편한 기억력을 자랑하는 닉은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혈장 센터에서 기절한 것은 깔끔한 마무리였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지어낸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다. 초조해하지 마시라. 앞으로 이 문제도 설명할 것이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과 사실과 다름없는 것들에 대해. 22. 칼로 살긋기는 오래전부터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 지금 팔이 아프다. 아주 많이. 자기 몸을 칼로 그으려면 종이에 베인 정도를 넘어 근육까지 깊이 그으려면 아주 특별한 극기심이 필요하다. 피를 많이 흘려야 하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흘려서는 안 된다. 몇 시간 뒤에 붉은색 액체로 가득한 어린이 풀장에서 발견되어 변명을 잔뜩 늘어놓아야 하는 신세를 면하려면 말이다. 처음에 나는 손목에 커터칼을 들이댔다. 하지만 이리저리 교차하는 정맥들을 보니 액션 영화에 나오는 폭탄 전문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선을 잘못 선택하면 죽는다. 나는 결국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헝겊 조각을 입에 물고 팔죽지에 칼을 찔러 넣었다. 한 번에 깊이, 길게, 제대로 그었다. 그런 다음 10분 동안 책상 다리를 하고 주방 바닥에 앉아 꽤 큰 웅덩이가 생길 때까지 피가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이어 닉이 내 머리를 후려치고 난 뒤 그랬을 것처럼 엉성하게 피 웅덩이를 닦아냈다. 나는 그 집이 진실과 거짓이 갈등하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싶었다. 거실은 꾸며진 것 같지만 닦아낸 피가 있군. 에이미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러므로 자해는 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지금 소매 속 지혈대 밑에 베인 상처가 불에 타는 듯이 아프다. 30. 꼼꼼하게 상처를 감쌀 것.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단 한 방울의 피도 떨어지지 않도록. 커터칼은 잘 싸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버릴 것. 18. 거실을 꾸민다. 오토만을 뒤집을 것. 확인. 12. 단서 1을 싸서 구석진 곳에 감춘다. 당황한 남편이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기 전에 경찰에게 발견되도록. 첫 번째 단서는 반드시 경찰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닉이 보물찾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보물찾기를 끝까지 해낼 것이다. 확인. 32.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다. 강둑으로 내려가 강물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주택단지 끝까지 빠르게 걸어간다. 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웃인 테버러 부부는 교회에 있으리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나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 그게 너다. 29. 블리커와 작별하기. 녀석의 고약한 고양이 입냄새를 마지막으로 맡는다.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울 것. 일단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녀석의 밥을 주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33.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다. 확인, 확인, 확인. 내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허구의 산물인 닉은 내가 진짜 작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그의 말을 신경 쓸 이유가 뭔가? 일기장 에이미가 아닌 진짜 에이미에 대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짓을 하느냐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진짜 이야기.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5번의 유산과 2번의 사산을 겪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마다 무슨 계절 행사처럼 윤작을 하듯이 모두 딸이었고 모두 이름이 희망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아버지 특유의 낙관적인 추진력과 철저한 진지함으로 그 이름을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린 희망을 버려서는 안 돼, 메리베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희망을 버리고 또 버리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다. 의사들은 나의 부모에게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우리 부모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도하고 또 시도했고 마침내 내가 생겼다.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진짜 아기, 살아있는 아이,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될 딸이라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일이 잘못됐다면 나는 희망 파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명을 지르며 선명한 형광 분홍빛으로 세상에 나왔다. 우리 부모는 너무나 놀랐고 그때까지 진짜 아이를 위한 진짜 이름을 지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태어나 병원에서 처음 이틀을 보낼 때까지도 그들은 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간호사가 문간에서 꾸물거리는 기척을 느꼈다. 나는 언제나 그 간호사를 중국 음식을 담는 포장 용기처럼 접힌 모자를 쓰고 하얀 치맛자락을 흩날리는 고전적인 모습으로 상상했다. 어머니는 꾸물거리는 간호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묻곤 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나요? 내가 계속 살아있자 우리 부모는 내게 에이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여자아이들에게는 평범하고 흔한 그 해에 태어난 수많은 여자아이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라. 다른 아기들과 섞여 누워있는 자기 신들의 아기를 신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리디아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특별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자랐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를 극복한 아이였으니까 1%도 안 되는 확률이었지만 나는 해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머니의 자궁을 손상시켰다. 나의 태아적 셔먼의 행진인 셈이다. 엄마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은 어린 내게 생생한 기쁨을 느끼게 했다. 나만, 오직 나만. 어머니는 희망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날이면 흔들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잠시만 혼자 있을게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장송곡을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지각 있는 사람이라서 극적인 장면은 연출하지 않았지만 욕심 많은 아이였던 나는 침울하고 멍하게 생각에 잠긴 어머니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거나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어머니의 얼굴에 들이대거나 즉시 관심을 요하는 부모 동의서를 갑자기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내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나를 영화관에 데려가거나 사탕으로 달래려고 했지만 어떤 책략도 먹히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몇 분의 시간도 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희망들보다 우월했다. 나만이 살아남는데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죽은 7명의 춤추는 공주들에게 늘 질투를 느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존재의 순간과 단 1초도 직면하지 않고 완벽해졌다. 반면 나는 이곳 세상에 갇혀 매일매일 노력해야 했고 그 매일은 늘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사는 건 지치는 일이다. 31살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 후 2년 정도는 모든 것이 좋았다. 닉 때문이었다. 닉은 나를 사랑했다. 아가 6개쯤 들어가는 사랑. 그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것은 진짜 내가 아니었다. 닉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했다. 나는 내가 종종 그러듯이 특정한 인격을 가장하고 있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여자들이 정기적으로 패션을 바꾸듯 나는 인격을 바꾼다. 어떤 페르소나가 기분이 좋을까? 사람들이 어떤 걸 갈망할까? 요즘은 어떤 게 유행이지?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하나의 페르소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변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밤 브루클린의 파티에서 나는 당시 유행하던 여자, 닉이 원하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쿨한 여자. 남자들은 이것을 언제나 최고의 찬사처럼 말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녀는 쿨한 여자야. 쿨한 여자는 섹시하고 똑똑하고 재미있는 여자라는 뜻이다. 그녀는 축구와 포커, 지저분한 농담, 트림을 좋아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싸구려 맥주를 마시고 쓰리썸과 학문 세스를 좋아하며 지상 최대의 음식 윤간 쇼라도 주최하는 것처럼 핫도그와 햄버거를 입속에 쑤셔 넣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사이즈 2를 유지하는 여자다. 무엇보다도 쿨한 여자는 섹시해야 하니까 섹시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 쿨한 여자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화가 나도 사랑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남자가 뭐든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마음대로 해. 날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쿨한 여자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여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들은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기꺼이 그런 여자인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쿨한 여자에 분노했다. 나는 남자들, 친구들, 동료들, 낯선 사람들, 이 끔찍하고 가식적인 여자들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남자를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건 여자가 아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건 그런 여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자기한테 키스해 줄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찌질한 남자들이 각본을 쓴 영화를 지나치게 많이 본 여자다. 나는 그 불쌍한 남자의 멱살 또는 메신저 백을 움켜쥐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사실 칠리 도그를 좋아하지도 않아. 칠리 도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훨씬 더 한심한 건 쿨한 여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되고 싶은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자들이 바라는 여자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 당신은 쿨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당신의 남자가 쿨한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쿨한 여자에 대한 그의 개념이 다른 남자들과 약간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채식하는 남자의 쿨한 여자는 밀고기를 좋아하고 개를 잘 다루는 여자일 수도 있고, 힙스터, 유행의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쫓는 부류를 뜻한다. 예술가의 쿨한 여자는 문신이 있고 만화를 사랑하는 안경 쓴 모범생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변종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담컨대 당신의 남자는 쿨한 여자를 원한다. 쿨한 여자란 기본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온갖 족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는 여자다. 당신이 쿨한 여자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당신의 남자가 난 강한 여자가 좋아 같은 말을 한다면 당신은 쿨한 여자가 아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곧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할 것이다. 난 강한 여자가 좋아하는, 난 강한 여자가 싫어를 뜻하는 암호니까. 나는 참을성 있게 몇 년을 기다렸다. 추세가 역전되어 남자들이 제인 오스틴을 읽기 시작하고 뜨개질을 배우며 코스모폴리탄을 즐겨 읽는 척하고 스크랩북 파티를 주최해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동안 우리 여자들이 음흉하게 지켜보다 그래 그는 쿨한 남자야 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온 세상 여자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타락에 앞장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쿨한 여자는 여자의 기준이 되었다. 남자들은 쿨한 여자가 존재한다고, 쿨한 여자가 100만 명 중에 하나 있는 꿈속의 여자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모든 여자는 쿨한 여자가 되어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그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쿨한 여자가 되는 일은 매력적이다. 지기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가 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닉을 만났을 때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고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노력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겠다. 중요한 건 처음에 내가 그에게 미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게 그는 괴팍할 정도로 색다른 착한 미주리 남자였다.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말도 못하게 좋았다. 그는 내 속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 가벼움, 유보, 편안함을 끄집어냈다. 마치 그가 내 속을 파내고 깃털을 집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쿨한 여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다. 다른 누구도 나를 쿨한 여자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가 쿨한 여자 노릇을 조금 즐겼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문파이를 먹었고 맨발로 걸어 다녔으며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멍청한 영화를 보고 화학물질 범벅인 음식을 먹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사에 다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콜라를 마시면서도 콜라캔 재활용이나 내 뱃속의 고일 산성의 동전을 반짝반짝해지도록 세척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산성 웅덩이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았다. 같이 멍청한 영화를 보러 가서도 그 영화의 모욕적인 성차별주의나 중요한 배역을 맡은 소수인종 배우가 없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영화가 말도 안 된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매사의 다음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다. 결과라는 건 없었다. 나는 순간을 살았고 나 자신이 점점 멍청한 속물이 되어 간다고 느꼈다. 하지만 행복하기도 했다. 닉을 만나기 전에 나는 한 번도 내가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하나의 제품이었으니까. 어메이징 에이미는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친절하고 사력있고 재치있고 행복해야 했다. 우린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알려준 적이 없다. 그토록 많은 배움과 기회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나는 늘 다른 애들이 나를 보며 당황하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생일 파티에서 다른 아이들이 키득거리고 희한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따라 해보려 애썼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생일 모자에 달린 갑갑한 고무줄이 통통한 아래턱을 파고드는 동안, 케이크의 거친 프로스팅이 이빨을 파랗게 물들이는 동안 그것이 왜 재미있는 것인지 알아내려 애쓰곤 했다. 닉을 만나면서 마침내 나는 이해했다. 그는 너무나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마치 해달과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처음 만난 태생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자 나와 대등한 사람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근사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었으며 마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여자들은 그를 사랑했다. 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 사랑의 경쟁은 아니지만 최고로 행복하지 않다면 함께 있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살던 그 몇 년 동안이 그 전까지 그리고 그 후 내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내가 아니었다. 닉, 난 당신도 안다고 생각했어. 난 그게 잠깐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 윙크를 하고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편한 사람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닉 또한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짜 내가 되었을 때 놀라는 닉이 싫었다. 나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닉이 싫었다. 자신이 정말로 이 괴물, 정액이 묻은 손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혼자 자위하는 남자들의 상상력의 산물과 결혼했다고 믿는 닉이 싫었다. 내가 진짜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음모를 죄다 뽑는 것도 자신이 원할 때마다 펠라티오를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내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도, 일기장에 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내 친구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할 한심한 춤추는 원숭이 시나리오는 필요 없다. 나는 닉이 닉답게 살도록 하는 것에 만족한다. 그건 쿨한 여자의 정신 나간 헛소리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남자가 약속을 취소하거나 당신을 위한 일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지는 거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남자야 행복하겠지. 그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쿨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자기가 제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을 쿨한 여자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남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들은 당신이 쿨한 여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자동차 판매원이 아직 사겠다는 말도 안 한 손님에게 이 미녀에게 얼마를 지불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자들의 그 끔찍한 말, 그러니까 난 당신이라면 내가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란 걸 알아. 아니, 난 신경 쓴다. 당당하게 말하라. 지지 마라. 이 멍청한 년아. 그러므로 그것은 끝나야 했다. 닉에게 헌신하고 그와 함께 안정감을 느끼고 그와 함께 행복해하면서 나는 진짜 에이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훨씬 더 나은 여자고 쿨한 에이미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하고 도전적이었다. 그럼에도 닉은 쿨한 에이미를 원했다. 상상할 수 있는가? 마침내 당신의 진실한 자아를 당신의 배우자이자 소울메이트에게 보여줬더니 그가 당신을 싫어한다. 그렇게 처음으로 증오가 싹 텄다. 나는 이 문제를 아주 오래 생각했다.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